첼보 37년 한 사내가 사약을 받고 쓰러졌다. 그의 이름은 기말로, 56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좌의정의 자리에 앉아 조정을 호령하며 백성들이 백년 사직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며 두려움에 떨게 했던 권세가였다. 무려 6년간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며 수많은 대신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냈던 공포 정치의 주인공이 이토록 허망하게 생을 마감할 줄 누가 알았을까?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한낱 신하의 신분으로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을까?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권신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기만로의 기나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잔사사 81년 한성부에서 태어난 기말로는 처음부터 권력과 깊은 인연을 맺은 집안의 자손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공조참의를 지낸 김전이었고 작은아버지는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던 김전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전과 김은 형제가 모두 조선 최고의 대학자로 추앙받는 전필자의 김종직의 문인이었다라는 점이다. 기말로는 그야말로 태생부터 학문과 정치의 중심, 그 한가운데 있었던 셈이다. 기말로의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총명함이 남달랐던 그는 천보국 훈련 20세의 나이로 진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했고 성균관에서 수학한 뒤 천보고 6년 중종 1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장원급제라는 것은 단순히 시험에 합격했다는 의미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말로는 용두회라는 장원급제자들의 모임을 직접 주도할 정도로 명문가의 수재 중 수재였다. 중종 즉위 초기의 조선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다. 연산군의 폭정을 끝낸 중종 반정이 성공했지만 새로운 왕, 중종은 반정 공신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대로 된 왕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만로는 홍문관과 사간원 등의 요직을 거치며 차근차근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갔다. 젊은 기말로는 언관으로서 여러 시정의 폐단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를 시비 걸기 좋아하는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미 이때부터 기말로의 성격 중 날카롭고 공격적인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선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패기 넘치는 젊은 관료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첼리 55년 10월 26일 중종의 명을 받은 대제학 신용계가 민농의 배율이라는 시제를 내놓자 기말로는 즉석에서 뛰어난 시를 지어 으뜸을 차지했고 중종으로부터 어피한 장을 하사받기도 했다. 문학적 재능까지 겸비한 그는 당시 조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만로의 인생의 첫 번째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기묘사화였다. 1059년 조선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기묘사화가 발발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와 훈구 세력 간에 묵혀왔던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기말로는 조광조 일파로 분류되어 삭직, 유배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 기만로는 조광조와 뜻을 함께하며 부패한 조정을 개혁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권력에 대한 강렬한 갈망, 그리고 자신을 유배 보낸 세력에 대한 깊은 원한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기묘사화 당시 기말로가 유배지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명의 장난과도 같았다. 그의 아들 기미가 중종의 장녀인 효혜공주와 혼인하게 되면서 왕실의 사돈이 된 것이다. 1022년 기말로는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바로 이때부터 기만로에 숨겨져 있던 진짜 야망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부제학을 거쳐 1524년 대사헌과 이조판서를 연이어 지내며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아들이 공주와 결혼한 외척이라는 막강한 지위는 그에게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기말로의 권력 남용은 곧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다. 정의정 남곤, 좌의정 심정, 대사헌 이양 등 당시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실력자들이 그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천보 24년 기말로는 이들의 거센 탄핵을 받고 경기도 풍덕군으로 다시 유배되는 신세가 되었다. 두 번째 유배길이었다. 기말로는 이때 깊은 절망과 함께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가슴 깊이 새겼다. 특히 자신을 탄핵했던 남곤, 심정, 이양에 대한 원하는 뼈에 사무칠 정도였다. 그는 유배지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민수천과 심원경 형제가 그의 문화를 드나들었고 이들은 사림들 사이에서 기말로는 뚜렷한 잘못 없이 모함을 받아 파직당했다며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유배지에서 기만로가 쓴 용천담적기라는 책은 조선 전기 최고의 야사집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음양조화의 오묘함부터 시작하여 고금 현인의 행적, 조수 초목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담고 있지 않은 내용이 없을 정도로 그의 박학다식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후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저자를 군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그가 평소 행했던 악행들과 비교해보면 물과 불처럼 극명하게 상반된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1927년 기만로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자신을 유배 보냈던 남곤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기만로는 즉시 아들 기미를 통해 석방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며느리인 효혜공주까지 나서서 중종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중종은 망설였지만 결국 1930년 기만로를 유배에서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때의 기만로는 6년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권력에 대한 멈출 줄 모르는 갈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냉혹한 정치가로 철저하게 변모해 있었던 것이다. 1930년 유배에서 풀려난 기말로는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발휘했다. 그는 자신을 유배 보냈던 적들이 여전히 조정에 건재하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다. 심정과 이행, 이항 등이 여전히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말로에게는 이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 있었다. 기말로는 먼저 대사헌 김근사와 대사관 권보를 은밀히 움직여 심정의 탄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유배지에서도 정치를 마음대로로 조종할 수 있는 그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것이다. 첼모 31년 마침내 기말로는 화려하게 복귀했다. 도청관, 예조판서, 대제학을 차례로 역임하며 권력의 핵심부로 되돌아온 것이다. 중종은 왜 기말로를 다시 등용했을까? 당시 중종은 강력한 왕권을 간절히 원했지만 신하들 사이의 복잡한 견제와 균형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조광조 이후 남곤이 권력을 잡았지만 곧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은 이행, 심정, 이항 등은 뛰어난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정치적인 리더십은 특출나지 못했다. 중종은 이들을 대체할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고 기만로가 그 적임자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기말로는 중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아니,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활약을 펼쳤다. 그는 동궁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놀라운 정치적 연대를 구축했다. 세자의 외숙인 유님과 손을 잡고 사림과 대간들의 지지까지 확보한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만로의 정치적 수완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훈구파 권신인 이항, 심정, 이행의 횡포의 사림들은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언제 자신들을 숙청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세자의 지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김한로를 끌어들여 세자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었다. 김한로는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바탕으로 사림과 대간들과 손을 잡고 공포의 숙청 정치를 시작했다. 대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중종의 굳건한 지지를 등에 업은 김한로는 자신과 대립했던 이항, 심정을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가차없이 숙청했다. 31년 김한로의 권력은 마침내 절정에 달했다. 그는 이조판서를 거쳐 지중추부사가 되었고 12월 10일에는 이행의 뒤를 이어 대제하까지 겸하게 되었다. 동지경연사, 춘추관사, 성균관사까지 겸하며 문무의 핵심 요직을 모두 장악한 것이다. 이때 사헌부 문에 붙은 익명서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나라의 권력이 김한로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백년사직의 주인이 누구라 하겠는가. 백성들조차 김한로가 사실상 조선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였다. 천보 34년 김한로는 우의정에 올랐고 이듬해에는 좌의정까지 오르며 마침내 조선의 최고 관직 중 하나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의 권력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허황, 채무택, 황사우 등과 손을 잡고 정적이나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축출하는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켰다. 김한로의 숙청 정치는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다. 그는 친족, 재상, 종친을 가리지 않고 정적들을 무고하게 사형시키는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펼쳤다. 정빈 박씨와 복성군을 죽이는 등 여러 차례 옥사를 일으켜 허황, 채무택과 함께 정유삼흉이라 불리게 되었다. 특히 작서의 변은 김한로의 악랄한 공작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1933년 동궁의 빈청 남쪽에서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기괴한 물건이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세자의 몸을 능지처참할 것, 세자 부인의 몸을 교살할 것, 중궁을 참할 것 이라는 끔찍한 저주의 글이 적혀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사건의 배후가 바로 김한로의 아들 김희였던 것이다. 김한로는 왜 이토록 잔혹한 일을 저질렀을까? 경빈 박씨는 중종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아들 복성군을 원자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즉, 세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김한로는 세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을 제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김한로의 권력 남용은 사치스러운 생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집에 화려한 단청을 칠하고 값비싼 서화를 수집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를 누렸다. 또한 호조판서까지 겸임하면서 국가 재정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백성들의 피땀 어린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사치를 위해 흥청망청 사용한 것이다. 1937년 5월 김한로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정광필마저 공격하여 유배를 보냈다. 또한 살아생전에 자신을 경계했던 남곤에게도 앙심을 품어 남곤이 장경광후의 묘를 잘못 썼다는 죄를 뒤늦게 물어 그의 관작을 추탈하게 했다. 죽은 자에게까지 복수하는 김한로의 잔인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한로는 미처 알지 못했다.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자신을 파멸로 이끌 새로운 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천보 34년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가 34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 바로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이었다. 문정왕후에게 늦둥이 아들의 출생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경사였지만 조정에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었다. 문정왕후는 중전이 된 지 무려 17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 그 이전까지는 세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었으나 자신의 아들을 낳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기만로와의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문정왕후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잔인하고 냉정하면서도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자신의 오빠인 윤원로와 동생 윤원영 등 외척들을 중심으로 친위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바로 소윤파의 핵심이었다. 기말로는 처음에는 문정왕후에게 기말로는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세자의 외숙인 유자광과 손을 잡고 대윤파를 형성하여 소윤파에 맞섰지만 이는 기말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문정왕후는 기말로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기말로가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제거할 때는 암묵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말로가 자신에게 칼날을 겨누자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첸보 37년 기말로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의 폐위를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도 문정왕후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만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행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를 즉시 중종에게 알렸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보면 문정왕후의 뛰어난 연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에게 중종이 까닭을 묻자 문정왕후는 오랫동안 전하의 곁을 지켰는데 이제 폐위될 위기에 놓이니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애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종은 크게 놀라 그 이유를 묻자 문정왕후는 기만로의 계략을 낱낱이 고했고 중종은 격노하여 즉시 기만로를 처단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종은 왜 그토록 순식간에 기만로를 버렸을까요? 중종실록의 한 기록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때 양현이 대사원으로서 이 의논을 먼저 주장한 것은 왕의 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중종은 이미 기만로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만로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져 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문정왕후 폐위 기도는 중종에게 기만로를 제거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중종은 도승지 양현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려 이를 추진하게 했습니다. 양현은 왕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관들과 함께 기만로의 횡포가 극심하여 주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림과 대관들 역시 기만로의 공포 정치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양현의 주장에 쉽게 동조했습니다. 중종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이중적인 성격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관들의 비판에도 쉽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권신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냉혹함을 보였습니다. 기말로는 이러한 중종의 진면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에게 기말로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첼모 37년 여름 기만로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당숙인 유자광과 대사헌원 양현이 선봉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말로의 권력 남용과 국모 폐위 기도를 맹렬하게 탄핵했습니다. 기말로는 처음에는 이러한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쳐 왔듯이 이번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종이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사의 거듭된 공격에 기만로는 결국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진 변방이 아니라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유배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더욱 거센 탄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하들은 기말로와 같은 역적은 더 멀리 떨어진 험지로 유배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말로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복귀를 간절히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2번이나 유배에서 풀려나 화려하게 복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937년 10월 27일 중종의 냉정한 명령에 따라 김한로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향년 56세, 6년간 조선 조정을 호령했던 최강의 권신이 이처럼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김한로가 사약을 받기 직전 명나라에서 온 한 역술인에게 점을 보았다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역술인은 김한로의 관상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부귀가 극에 달할 것이나 갈깁 후 재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김한로는 정말로 갈자가 들어가는 갈봉현 지의 펑션이라는 곳에서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김한로가 죽은 후 그의 가족들에게는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카 김구명은 삼군문 앞에서 공개 처형된 후 효수되었으며 양자 김의겸은 1787년 1월 과천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이들의 가족과 일족은 모두 노비로 강등되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김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실록에는 김한로에게 눈이 멀고 용모가 흉측한 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한로는 그 딸을 몹시 미워하여 죽이려고 굶겼는데 딸이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밥을 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이웃에 들릴까 두려워 굶겨 죽이지도 못하고 칼로 찔러 죽이자니 시체에 흉한 칼자국이 남아 친척들이 살해당한 사실을 알아챌까 두려워 차마 죽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한로는 끔찍한 고심 끝에 딸을 독사에 물려 죽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합니다. 김한로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으나 겉으로는 슬픈 척하며 이웃들에게 내 딸이 변소에 갔다가 불알행이도 독사에 물려 죽었다 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끔찍한 인간이 6년 동안이나 조선을 지배했다는 사실은 조선 역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김한로는 뛰어난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문 실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고 특히 시를 짓는 즐거움과 고뇌를 솔직하게 토로한 작시, 주오시라는 시에서는 시인으로서의 진솔한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심성을 성에 비유하여 묘사한 성의 관계, 생의 관찜이라는 글에서는 심성 수양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김한로는 꽃 중에서는 매화를 가장 즐겨 읊었고 새와 곤충 역사를 소재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시문집 희락당고 퀼러탕 가오를 살펴보면 뛰어난 문장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문집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김한로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담정 김응용은 용천 담적기를 필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평을 남겼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자를 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가 평소 행한 일과 대비해보면 물과 불처럼 극명하게 상반된다. 이것이 바로 김한로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자이자 문인이면서 동시에 잔혹한 권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처럼 극단적인 면모가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김한로가 죽은 후 조선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대윤과 소윤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결국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이어졌습니다. 김한로가 제거된 것은 문정왕후와 소윤의 승리였지만 이것이 조선에게 더 나은 정치를 가져다 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한로 이후의 조선은 더욱 심각한 외척 정치와 끔찍한 사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원형의 전횡은 김한로 못지않았고 정난정의 부정부패는 조선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흥미롭게도 김한로의 친구였던 김국만은 그를 끝까지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가족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김국만은 김한로가 실각하고
사형당한 후에도 그의 잘못된 점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기말로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당성과 민심을 잃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복수심에 사로잡힌 정치는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말로는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결국 자신도 그 복수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권력욕은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말로는 처음에는 조선의 개혁을 꿈꾸는 패기 넘치는 젊은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그를 잔혹한 독재자로 변질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기말로가 6년 동안이나 조선 조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견제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종도 사림도 대관들도 모두 기말로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기말로의 이야기는 5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권력의 집중과 부패,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은 변함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기말로가 보여준 공작 정치와 여론 조작, 무고와 모함을 통한 무자비한 정적 제거는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기말로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정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기말로는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가진 사람도 권력욕에 눈이 멀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중종실록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한마디가 기말로의 굴곡진 일생을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예전에 그를 지극히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과 같다. 권력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기말로도 중종도 그리고 기말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는 본래의 선량한 모습을 잃고 추악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말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첼고 37년 10월 27일 갈봉현에서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죽어간 기말로.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맹독을 품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속성과 정치의 본질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기말로 조선을 뒤흔든 권신의 화려한 성공과 비참한 최후. 그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뼈아픈 교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이것이 500년 전 기만로가 우리에게 남긴 잊지 못할 교훈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만로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권력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말로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면 그 끔찍한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말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교훈을 주는 소중한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